당신은 나라가 사라진 뒤 스스로 싸움을 시작한 민족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정부는 붕괴됐고 군대는 해산됐습니다. 어떤 명령도 없었지만 농민과 상인, 여인과 스님, 해산된 병사들까지 스스로 무장하고 일어섰죠. 총 대신 곡괭이를, 전략 대신 정신력을 들고 말입니다. 그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그 누구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미국의 저명한 한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한국사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들을 알고 나서는 제가 얼마나 무지했고 또 오만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지 전쟁의 역사가 아닙니다. 정신력의 역사예요. 여러분, 잠시만요. 영상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30년 동안 미국 컬럼비아 대학에서 민주주의 역사와 저항운동을 가르쳐온 교수입니다. 특히 미국의 독립전쟁과 프랑스 혁명, 폴란드의 연대 운동 같은 서구의 저항사를 연구해왔죠. 오랫동안 저는 그것들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저항의 역사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의 대통령 탄핵과 계엄령 관련 보도를 접하면서 저는 충격을 넘어 한국이란 나라의 경외심을 느꼈어요. 한 나라의 헌법이 위협받는 순간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폭력도 혼란도 없이요. 그들은 오직 촛불 하나를 들고 광장을 밝혔습니다. 수백만의 불빛이 밤하늘을 가득 채우던 그 장면을 보며 저는 제 눈을 의심했죠. 그것은 단순한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한 국가의 시민들이 무너지지 않을 질서를 스스로 세워가는 순간이었거든요. 어떻게 그토록 거대한 권력 앞에서 단 한 줌의 폭력 없이 국민들이 저항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수백만 명이 들고 있는 건 그저 촛불 하나인데 그것이 체제를 바꿀 수 있었을까요? 미국에서 민주주의는 피로 쟁취된 것이었습니다. 총선과 전쟁의 산물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거리엔 분노가 있었지만 질서가 무너지지 않았고 함성은 있었지만 폭력은 없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진지하게 질문을 품기 시작했죠.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떤 역사를 지녔기에 이토록 단단한 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국사의 깊은 뿌리를 따라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사를 연구하던 한 제자가 제게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임진왜란 당시 의병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처음엔 당황했어요. 임진왜란은 일본의 침략 전쟁으로만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밤늦게 사료들을 뒤지기 시작하며 저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1592년 일본의 침략으로 한반도가 위기에 처했을 때 왕은 궁궐을 떠났고 조선의 국가는 사실상 붕괴되었죠. 서울은 며칠 만에 함락됐고 국가 체제는 무력화됐습니다. 하지만 그런 절망 속에서도 백성들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도망가고 숨어야 했던 그 순간 백성들은 놀랍게도 스스로 싸움을 선택했습니다. 곽재우라는 한 선비가 경상도 의령에서 붉은 옷을 입고 먼저 일어섰어요. 그가 처음 군사를 모을 때의 기록을 읽으며 저는 전율했습니다. 선비는 붓을 들어 경문을 썼고 농부는 호미를 버리고 창을 들었으며 상인은 저울을 접고 칼을 잡았다. 그의 곁에는 관군도 없었고 나라의 명령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농민들과 상인들, 그리고 승려들이 함께했죠. 나라는 잃을 수 있어도 정신은 꺾일 수 없다는 말이 마을마다 울려 퍼졌죠. 무장도 조직도 없던 그들이 만든 첫 무기는 낫과 도끼, 그리고 신발을 엮은 집신 철퇴였습니다. 때로는 연기로 적의 시야를 가렸고 때로는 좁은 산길로 적을 유인해 몰살시켰습니다. 곽재우 외에도 조언, 고경명, 정문부 같은 인물들이 각지에서 의병을 일으켰어요. 특히 고경명 장군은 출정 전날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라가 사라졌다 해도 백성이 남아있다면 그게 곧 나라다. 그는 63세의 나이에도 말 위에 올라 전장으로 향했고 결국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죠. 한 전투에서는 마을 여인들이 돌을 던지며 후방을 지원했고 어린 소녀는 식량을 짊어지고 전장을 넘나들었습니다. 어떤 부부는 함께 의병에 참여했다가 남편이 전사하자 아내가 그 무기를 들어 후속 전투에 나섰어요. 이들은 전투 기술보다 끈질긴 정신으로 싸웠고 그 정신은 다른 지역으로 빠르게 번졌습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저항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살아온 방식, 쌓아온 신념, 그리고 지켜야 할 무언가를 향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들이 싸운 건 단지 영토나 체제가 아니었어요. 무너진 국가의 정신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백성의 이름으로 국가의 정당성을 다시 세우는 싸움이었죠. 의병은 명령에 따르는 군대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신념을 지닌 사람들의 연대였고 외세 앞에서 우리는 끝나지 않았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건 미국 독립군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대륙군은 프랑스의 지원을 받았고 정규 훈련을 받은 군대였죠. 전략과 외교의 산물이었고 엘리트 계층의 지도 아래 체계화된 독립전쟁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의병들은 아무런 지원도 없이 때로는 가족을 두고
때로는 고향을 떠나 자발적으로 들판과 산속에서 싸웠어요. 한국인들은 정부가 버린 나라를 백성의 손으로 다시 붙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까진 몰랐습니다. 그 정신은 나중에 제가 마주할 수많은 한국사적 저항의 원형이라는 거려. 의병들의 기록을 따라가던 중 저는 우연히 한 다큐멘터리를 시청하게 됐습니다. 그 영상 속 해설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동학농민군은 양반을 죽이기 위한 반란군이 아니라 백성을 살리기 위한 민중군이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연스레 다음 장을 넘기듯 동학농민운동을 향해 시선을 옮기게 됐어요. 1894년 조선 땅을 뒤흔든 동학농민운동. 프랑스 대혁명에는 계몽주의와 부르주아 계층에 조직된 이론이 있었지만 조선의 이 운동에는 이름도 모를 농민들이 스스로 일어나 국가를 흔든 사건이었습니다. 낙과 도끼, 목봉이 전부였지만 그 눈빛은 총보다 강했고 그 행진은 군대보다 질서정연했죠. 그 시작은 전라도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농민 봉기였습니다. 하지만 곧 전라도 전역으로 번져나갔고 전주성과 한양을 위협할 만큼 거대한 움직임으로 확장됐어요. 그 중심에는 전봉준, 이름보다 널리 알려진 별칭, 녹두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농민의 아들이었지만 시대를 꿰뚫는 눈과 불의에 맞서는 심장을 가진 사상가였죠. 봉기를 일으키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탐관오리를 몰아내고 백성의 세상을 만들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어요. 당시 동학군은 양반과 상민, 남녀노소 구분 없이 평등을 외쳤습니다. 무장한 이들은 단순한 폭도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평등 사회를 설계하려는 시도였죠. 전주성 점령 이후 당시 조정은 그 위세에 놀라 동학군과 전주화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정규군이 아닌 농민 반란군과 국가가 공식 협정을 맺다니 이런 사례는 유럽사 어디에서도 찾기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조선 정부는 외세의 도움을 받아 청나라와 일본의 군대를 끌어들였습니다. 전봉준은 배신감에 치를 떨었지만 그의 투쟁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한 후 전봉준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됐죠. 1895년 3월 29일 전봉준은 처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을 본 군중들은 안타까움의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불굴의 의지가 담겨 있었죠. 내 목은 잘릴지언정 백성의 뜻은 꺾이지 않으리라. 전봉준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농민들의 마음속에선 더 큰 불꽃이 타올랐어요. 전봉준이 처형된 그날 밤 전라도 곳곳에서는 작은 등불들이 켜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추모가 아니라 계속될 투쟁의 신호였죠. 한 농부는 자신의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녹두장군은 죽지 않았다. 그는 우리 모두의 가슴에 살아있다. 저는 이 지점에서 동학농민운동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왕의 명령도 누구의 조언도 아닌 백성 스스로의 선택이었죠. 무기를 든 것도 성을 무너뜨린 것도 전선을 만든 것도 모두 백성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반란이 아니라 국민 주권의 씨앗이 뿌려진 혁명이었죠. 무너진 왕조를 대신해 민중의 자주적인 개척 의지이자 이후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신의 뿌리가 된 거대한 외침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민중은 단지 억압에 저항하는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제시하고 그것을 현실화하려는 능동적인 정치적 존재였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이처럼 거대한 의지와 실천을 보여준 민중의 역사가 과연 어떻게 이어졌을까요? 저는 다음 시기로 넘어가기 전 궁금증이 솟구쳤습니다. 그렇게 성공적인 정치적 실험이 조선의 틀 안에서 받아들여졌을까요? 아니면 무너졌을까요? 답은 곧 드러났어요. 1905년 조선은 다시 한번 을사조약이라는 이름으로 조선의 외교권이 일본에 넘어가게 됩니다. 정부는 침묵했고 백성들은 또다시 외면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또 한 번 민중이 나섰죠. 을사조약 사건은 제게 또 다른 충격을 주었습니다. 조선 정부가 일본의 외교권을 넘겨주는 그 장면은 마치 국가가 수치스럽게도 스스로 무릎을 꿇는 듯한 인상이었어요. 왕실은 침묵했고 대신들은 위협 앞에 떨었으며 일본은 협박과 기만으로 문서를 받아냈습니다. 조선의 주권이 단 몇 줄의 조약 문서로 강탈당하던 그날 저는 당연히 민중도 함께 주저앉았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한국의 역사는 그 예상과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나라가 공식적으로 무너지는 그 순간 오히려 민중은 더욱 강하게 저항의 불을 지폈어요. 대한제국의 군대의 해산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놀랍게도 해산된 군인들은 무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명령을 어기고 되려 수천 명의 의병이 되어 산으로 들러 모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들의 뒤따른 이들은 평범한 농부였고 유생이었고 장돌뱅이 상인이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지킬 수도 없는 나라를 위해 의병들은 스스로 무기를 들었어요. 세계 어느 역사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사례예요.
미국에서라면 국가가 무너지면 관료도, 군도, 민도 모두 함께 와야 되는 게 보통이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왕이 항복하자 민중의 군인이 되기를 자처한 사람들이었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지시한 것도 아니고 지킬 수도 없는 나라를 위해 왜 저항을 택했을까요? 저는 오랫동안 이 질문을 곱씹었습니다. 답은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그들에게 나라란 단순한 왕조나 체제가 아니었습니다. 내 조상이 묻힌 땅, 내 부모가 살아가는 집, 내가 오늘 밟고 선 이 땅 자체가 곧 조선이었고 지켜야 할 조국이었어요. 그들은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았고 외국의 원조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는 이대로 사라질 수 없다는 각자의 신념으로 움직였을 뿐이었죠. 이처럼 처절하고도 숭고한 저항을 저는 유럽사회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었어요. 1908년 경남 지역에서 활동했던 의병장 박재순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중 어머니가 아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었어요. 아들아, 살아 돌아오지 말거라. 싸우다 죽으면 그게 내 자랑이다. 이게 진짜인지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미국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보호하려 하고 전장에 나가는 걸 말리는 게 일반적이죠. 부모가 자식을 전장에 보내며 살아 돌아오지 말라는 말을 한다는 게 미국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비슷한 기록이 수없이 많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청년들이 의병으로 전환했고 그중엔 집안의 장남도 있었고 유일한 생계 부양자도 있었죠. 그런데도 가족들은 그들을 전혀 붙잡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라 없는 생명은 목숨이 아니다. 조선의 사람으로 죽어라는 말을 남겼죠. 이 대목에서 유럽 저항사와 조선의 민중정신의 본질적 차이를 느꼈습니다. 유럽의 저항은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었고 조선의 저항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결연한 몸부림이라는 것을요. 또 다른 기록에서 이강년 의병장은 체포되어 사형을 선고받기 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백성이고 백성이 있기 때문에 목숨을 가졌다. 나라 없는 목숨은 짐승보다 못하다. 그 말이 저를 오랫동안 붙잡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생존 본능조차 초월해 저항을 선택한 존재였어요. 그들의 저항은 단지 목숨을 걸었다는 표현으론 부족했죠. 그것은 죽음의 두려움도 초월한 백성이 스스로 주권자가 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주권은 결코 위에서 내려온 적이 없었다는 것을요. 그것은 늘 아래에서 가장 낮은 곳인 민중에서부터 솟아올라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사의 저항 운동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을사조약과 의병 항쟁을 깊이 들여다보던 중 우연히 접한 문헌에서 마음이 멎는 듯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조선 총독부가 비밀리에 수집한 정부 보고서였죠. 그 안엔 놀랍게도 전국 각지에서 손으로 그린 태극기가 대량으로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도대체 왜 나라를 잃은 사람들은 총 대신 종이를 택했을까요? 그것은 민중이 선택한 마지막 깃발이자 나라 없는 자들의 희망이었죠. 1919년 3.1운동은 제게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미국의 독립은 7년간의 전쟁 끝에 이루어졌지만 한국인들은 무기도 없이 단지 자신들의 목소리만으로 저항했어요. 그들은 조직된 군대도 외국의 원조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이 누구인가를 외치는 신념뿐이었죠. 전국에서 터져나온 만세 소리는 단지 항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민중 스스로가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하는 행위였고 조선을 넘어 세계에 울려 퍼지는 외침이었죠. 심지어 그들이 손에 든 것은 총이 아니라 손으로 그린 종이 태극기였습니다. 종이 한 장이 무기를 대신한 그 장면은 지금도 제 가슴을 멈추게 해요. 서울 탑골공원을 시작으로 평양, 진남포, 광주, 대구, 제주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도시와 마을에서 만세 소리가 메아리쳤습니다. 아이들부터 노인까지, 학생에서 상인, 승려와 여성들까지 모두가 거리로 나섰어요. 그 누구도 지시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해방된 조선의 시민으로서 외쳤고 그날의 외침은 단순한 시위가 아닌 의지의 표출이었죠. 더 놀라운 것은 이 운동이 전면적인 폭력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이에요. 물론 수많은 희생이 있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비폭력으로 일관했죠. 저는 마하트마 간디가 이 운동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기록을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한국의 비폭력 저항은 인도의 독립운동은 물론 이후 세계 각국의 평화적 저항 운동에 깊은 영향을 주었죠. 그날의 외침은 일본의 총칼 앞에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옥으로 끌려가며 외친 대한독립 만세는 시대를 넘어 오늘까지도 울려 퍼지고 있죠. 이 운동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한국 근대 저항 정신의 정점이었어요. 3.1운동이 남긴 불꽃은 단순한 이례적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가 계속되는 동안에도 그 정신은 민중 사이에서 계속해서 살아 숨쉬었어요. 그들은 나라가 없을 때도 국민이었고 깃발이 없을 때도 스스로를 조선이라 불렀습니다. 저는 그 사실 앞에서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되었죠.
과연 그 정신은 해방 이후에도 살아있었을까요? 한국사에 대해 여전히 조사하고 있던 어느 날, 저는 한 미군 참전 용사의 짧은 회고록을 읽게 되었어요. 그 안엔 이렇게 쓰여 있었죠. 그들은 총도 없고 식량도 부족했지만 싸워야 할 이유만은 누구보다 분명했다. 그 문장을 읽고 저는 다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과연 그 저항의 정신은 계속되고 있었을까? 1950년 6.25 전쟁. 서울이 단 3일 만에 함락되었고 한반도의 90%가 점령당했을 때 부산의 낙동강 전선은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한국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부는 남아있고 군대는 재정비 중이었으며 국민들은 피난길에 있었지만 저항의 불씨는 여전히 꺼지지 않았죠. 그 전선에선 군인만이 아니라 민간인들도 함께 진지를 팠어요. 대구에서 부산까지의 마을마다 사람들이 모여 흙을 나르고 모래주머니를 쌓았습니다. 농민은 삽을 들었고 상인은 밥을 지었으며 아이들은 전선으로 보낼 수통에 물을 담았죠.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나라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들은 무기를 들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단단했습니다. 한 유엔군 장교는 이렇게 회고했어요. 한국군은 장비도 없고 병력도 부족했지만 믿기 어려운 끈기로 버텼다. 그들이 싸운 건 명령 때문이 아니라 신념 때문이었다. 전투가 무너져도 한국인들의 정신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미국의 독립전쟁에서 요크타운이 포위되었을 때 시민들은 피난을 떠났지만 오히려 한국에선 가장 약한 자들이 마지막 방어선이 되었어요.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 이 작전은 단순한 전략적 승부수가 아니었습니다. 전날 밤 해병대원들은 유서를 썼고 대부분이 살아 돌아오지 못할 각오로 상륙정을 탔어요. 그들은 불가능에 가까운 조수간만에 차를 뚫고 가장 앞선 자리에 섰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수천 명이 몰살당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떤 명령보다도 확실한 신념으로 가득 찼던 그들의 눈빛은 단지 전쟁터에 나선 병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너진 나라를 되살리겠다는 결연한 국민의 의지였어요. 그들은 총을 들었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각오를 들고 있었죠. 무장을 잘한 정규군도 아니었고 군사적 압도력을 가진 대병력도 아니었지만 그들은 역사의 한복판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날 그들이 발을 디딘 인천의 해변은 단지 상륙지점이 아니라 민중저항 정신의 부활 지점이었어요. 그 작전은 성공했고 서울은 탈환되었죠. 그러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실패했더라도 그 결심은 실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요. 그것은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정신의 승리였기 때문입니다. 유엔군 장성들조차 후에 이렇게 평가했어요. 한국 해병대는 작전이 목적이 아니었다. 그들은 존재를 증명하고 있었다. 그 전쟁이 끝나고도 저는 계속해서 질문을 품었습니다. 그렇게 폐허 위에서 다시 일어난 이 나라는 이후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시간은 흘러 1960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한국 민주주의 관련 인터뷰 영상 하나를 보게 되었어요. 거기엔 한 노인이 나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살아남았지만 진짜 싸움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던 저는 자연스럽게 4.19 혁명의 기록을 펼치게 되었죠. 그 정신은 해방 이후에도 살아있었습니다. 1960년 4.19 혁명. 독재 정권에 맞서 학생들이 먼저 거리로 나섰고 시민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언론이 침묵하고 정치가 부패했을 때 거리에 모인 사람들은 펜 대신 구호를, 무기 대신 양심을 들었어요. 단 한 방의 총성 없이 부정과 억압을 무너뜨린 그날은 민주주의가 반드시 피를 대가로 해야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가능성을 세계에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정권은 무너졌고 국민은 승리했죠. 그것은 투쟁이 아닌 설득으로 이뤄낸 혁명이었어요. 한 고등학생의 일기장을 통해 저는 그날의 생생함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우린 교과서로 배운 건 없어요. 하지만 정의가 짓밟히는 건 참을 수 없습니다. 그 문장은 단순한 청춘의 열정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시대의 외침이었고 무엇보다도 한국 민주주의가 민중 속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1961년 쿠데타로 인해 어렵게 쌓아올린 민주주의는 또다시 짓밟혔어요. 그 후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군사정권이 정치를 지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중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어요. 대학가에서는 매일같이 철야 농성이 이어졌고 거리에서는 해고 노동자들의 외침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들은 흰 두건을 쓰고 광장에 나섰고 학생들은 체포를 각오하고 유인물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1980년 광주, 정부는 국민을 향해 총을 들었고 도시는 고립되었죠. 하지만 사람들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시민군이 자발적으로 조직되었고 부상자를 돌보던 간호사와 의사들은 총탄 아래에서도 의료 현장을 지켰어요. 누군가는 피로 진료소를 지켰고 누군가는 시민의 시신을 안고 눈물로 매장했습니다.
한 신문사의 내부 기록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진실은 막혔지만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을 제 심장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저는 지금도 가슴에 남아요. 그들은 탱크와 총에 맞서 싸운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그 정신은 전국으로 퍼졌고 훗날의 민주화 운동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87년 다시 민중은 거리에 섰고 그날의 정신은 투표함 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또 한 번의 질문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국가 폭력이 아닌 경제적 절망 속에서도 이 민족은 저항할 수 있을까? 그러던 중 한국의 한 역사 다큐멘터리에서 짧은 장면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 은행 앞에 길게 줄지어 선 사람들, 그리고 그 손에 들려있던 낡은 금반지와 결혼 예물. 한 중년 남성은 카메라를 향해 이렇게 말했죠. 나라가 무너질 판인데 손가락에 금반지 끼고 있을 순 없잖아요. 그 순간 저는 질문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한국인은 언제 싸우는가? 가 아니라 한국인은 어떻게 연대하는가? 였어요. 그것은 새로운 형태의 저항이었고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1997년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었어요. IMF 외환위기 그해의 겨울, 한국의 거리는 침묵에 잠긴 듯했죠. 거리엔 폐업한 가게들이 즐비했고 지하철에선 정장을 입은 남성들이 구직 광고지를 뒤적였습니다. 실직은 일상이 되었고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어요. 뉴스에서는 국가 부도, 환율 급등, 국제통화기금 관리 체제 같은 단어가 끝없이 반복되었고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희망이 사라진 듯 보였죠.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 다시 한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국민들은 자연스레 하나가 되기 시작했어요. 서울, 대구, 광주, 부산 할 것 없이 전국의 시민들이 금모으기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어떤 이는 결혼 예물로 받은 순금 목걸이를, 어떤 이는 돌잔치 선물로 받았던 작은 금반지를 내놓았어요. 어린 학생은 돼지저금통을 깨뜨려 은행 창구에 줄을 섰고 노인은 평생 간직해온 금시계를 떨리는 손으로 기부했습니다. 그 운동은 그저 일시적인 모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민 스스로가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고 외치는 방식이었고 경제라는 이름의 새로운 전쟁에 국민이 직접 참전한 것이었어요. 당시 광화문에서 한 시민이 내뱉은 말은 지금도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반지는 잃어도 되지만 나라는 절대 잃고 싶지 않아요. 지금은 우리가 나설 때입니다. 이 운동을 통해 모인 금은 놀랍게도 227톤에 달했어요. 그것은 단지 물질의 총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민의 신뢰였죠. 우리는 이 나라를 믿는다는 선언이었고 세계는 그 신뢰를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외환 보유고를 빠르게 회복했고 무너지던 경제는 점차 숨을 돌렸습니다. 정부가 아닌 국민이 앞장섰고 연대는 어떤 통화보다 강력한 신용이 되었어요.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한국인은 언제나 싸우는 민족이 아니구나. 한국인은 언제나 함께 견디는 민족이라는 것을요. 위기의 순간마다 누군가는 금반지를 내놓고 누군가는 조용히 줄을 서며 말없이 함께 싸워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나라의 방식이었죠. 그리고 20년이 지나 또 한 번 그 정신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바로 한국의 대통령 탄핵 정국과 계엄령 검토 사태였어요. 헌법이 위협받는 순간에도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국민이 광장을 가득 메웠고 단 한 명의 부상자 없이 헌정 질서를 지켜냈어요. 계엄령이 검토되었다는 사실조차 두려움을 주지 못했죠. 오히려 그 위협 앞에서 시민들은 더욱 침착하게, 더욱 단호하게 비폭력의 힘을 선택했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죠. 우리에게 민주주의는 독립전쟁과 총성 속에서 쟁취한 결과였어요. 하지만 한국은 폭력이 아닌 양심의 목소리로, 무력 아닌 촛불의 힘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회복했습니다. 저는 미국 독립전쟁의 이야기를 늘 자랑처럼 가르쳐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무기를 들지 않고도 체제를 바꾸는 나라가 있습니다. 한국은 우리보다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보여주었다고요. 한국은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무릎을 꿇은 순간이 있었을지언정 고개를 숙인 적은 없어요. 조선이 무너졌을 때도 민중은 결코 싸움을 멈추지 않았고 일제강점기에도 기억과 신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도가 점령당하고 정부가 침묵하던 순간에도 이 나라의 시민들은 광장에서 조용히 손을 들어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이 나라는 총과 칼이 아닌 연대와 양심으로 국가를 지켜온 나라입니다. 부당한 권력 앞에서 국민이 지도자가 되었고 절망의 끝자락에서도 스스로 불을 밝혔어요. 누군가는 투표소로, 누군가는 광장으로, 누군가는 책상 앞에서 이 나라를 지켜냈죠. 한국은 초강대국이 아닙니다. 군사적 패권도, 경제적 지배력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한국은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단단한 민주주의를 실현해 온 나라입니다. 그것은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일상의 민주주의, 국민의 손으로 쌓아 올린 생활 속의 민주주의였죠. 민주주의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헌법이 흔들릴 때 국민이 중심을 잡는 것이죠. 바로 한국이 보여준 그것, 수백만 명의 촛불이 만든 질서 있는 광장, 금반지를 벗어 통화 위기를 막아낸 저금통, 이름 없는 의병들이 만든 전선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뿌리입니다. 미국에서는 총으로 독립을 쟁취했고 프랑스는 단두대로 왕정을 무너뜨렸으며 러시아는 혁명으로 체제를 바꿨어요. 그러나 한국은 누구의 목숨도 빼앗지 않고도 촛불로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이 나라의 국민은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 함께 지키는 법을 체득한 이들이었어요. 이제 저는 강단에 서서 말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 곧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사는 단지 한 국가의 과거가 아니라 인류가 다시 배워야 할 미래의 민주주의 교과서라고요. 총 대신 종이 태극기, 분노 대신 촛불, 침묵 속의 행진으로 세상을 바꾼 사람들. 그들은 승리한 것이 아니라 지지 않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정신을 이제 제 수업에서 가장 소중한 교훈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